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이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발표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그 경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네. 국민과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경찰력이나 살수차나 차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 발표를 하나 했었어요. 그쵸.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거랑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이런 발표를 한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발표 내용이 조국 민정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검경 수사권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경찰 내에서도 어느 쉽게 말해서 자정작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방지가 돼야 된다. 네. 또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경찰 자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우리도 뭔가 개혁적인 내용을 하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권이랑 연결이 된 게 이제 뭐 살수차 아니면 차벽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사실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원칙적으로 좀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하잖아요. 이런 차벽이나 살수차 배치가 원칙적으로는 합법인가요? 사실 살수차 같은 경우에 그 배치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치 자체는 되는데 사용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정말 얼굴을 가격하거나 그러면 안 심장 되죠. 부위나 네. 이렇게 급소를 가격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이하 부위로 이제 살포를 해야 된다라는 일정한 이제 원칙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가슴 이하 부위로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사상자나 뭐 부상자가 발생을 했으면 그 즉시 뭐 구호 의무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제한을 걸어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차벽은 어떨까요? 차벽이 사실은 정말 교통 불편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옛날부터 차벽이 설치됐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네. 주변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을 좀 통제함으로써 다른 교통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치한다라는 게 사실 전혀 경찰의 그렇지 조금 않잖아요. 입장이기는 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차벽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2009년이에요. 그때 이제 서울광장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서울광장을 그 차벽으로 둘러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기됐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제 헌재는 뭐라 그랬냐면 불법이나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취해져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차벽 설치라든지 경찰력은 조금 그걸 넘어선 과도하다라고 최소한은 봤기 때문에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경찰의 발표는 배경이 어땠든 간에 조금 더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대부회사 직원이 채무자를 협박했을 때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곽 변호사님? 예, 사실 이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네. 대부업체와 그를 이용한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은 아니고요. 대부업체와 이를 감독하던 서울광진구청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입니다. 네. 서울광진구청이 한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대부업체는 직원이 협박한 사실을 회사가 책임지는 건 부당하다. 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영업정지를 내린 광진구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채무로 인해서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끔은 아니고 옛날에 카드값이 좀 밀린다고 채권 추심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느낌의 압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찾아와서까지 그런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근데 혹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이 아닌 합법한 시간에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이 경우 채권 추심자의 신원을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 추심자의 이름, 또 소속 업체, 직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다면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과연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추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심 제한 대상이요? 내가 추심 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채권이라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시효가 경과되게 되면 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고요. 또 만일 본인이 개인 회생 중이다. 네. 또는 중증 환자다.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채무 추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 추심 대상이었다가 그 요건이 되면 제외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 대상인지 또는 개인 회생 중인지 이런 경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아닌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그럼 같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채권 추심을 할 때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지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변제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이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살펴본 그 뉴스 내용도 아마 이런 가족한테 연락이 가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걸로 기사 내용이었었는데 어쨌든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저희가 심심찮게 보잖아요. 앞으로는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이 같은 절차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